끝까지 결정을 내서 다 소개를 해주잖아요. 자, 절대로 열처리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연화가 좀 덜 됐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제도하세요. 자, 연화 테스트하는 방법. 첫 번째, 저는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으로. 두 번째, 색깔로. 모발이 밝아진 것 말고 어떻게요? 걷어낼 때 파마약에서 묻어나온 색깔로. 우리가 탈색이 힘들어요? 탈염이 힘들어요? 탈염이 힘들잖아요. 근데 파마약을 바르는데 모발이 갖고 있는 색소가 빠져나왔다는 것은 볼 것도 없이 모발 전체를 관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10가닥이나 20가닥 정도를 일자로 세워보면 컬이 잡혔던 모발은 연화가 되면 일자로 딱 섭니다. 근데 연화가 안 되면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화가 됐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윤기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만져보면 연화가 잘 돼 있는 이 건강하면서도 잘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로또로 말아보세요. 3분만 내주면 그 형태가 나오잖아요. 총동원하셔야 돼요. 당겨보고 꺾어보고 그거 이제 그만두세요. 그냥 모발 당겨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연화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건강한 연화. 그러면 건강한 연화 됐을 때는 훨씬 더 약 바르기 전보다 모발이 통통해져 있는 게 분명히 보여요. 넣어주면 두꺼워져야지 넣는데 왜 얇아지냐고요. 그죠? 과연하지.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헹구세요. 연화가 다 끝납니다. 깨끗하게 헹구는데 또 여기서 이제 막 우리 미용인들끼리 치고받아요. 샴푸를 쓰는 게 좋은지 안 좋은 게 좋은지. 자, 샴푸를 쓰면 잔류물질 제거는 훨씬 더 유리해요. 잘 제거가 돼요. 근데 문제는 샴푸가 파마약만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손상된 모발일수록 어떻게 해요? 극손상일수록 샴푸를 써버리면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까지 빠져나오거든요.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pH 컨트롤 도포하라 하더라고요. 제가 A라는 회사에 본사에 가서 대판 그거 만든 강사들하고 뭐 40대 1로 싸운 적이 있어요. 아니 거기는 헹구러 가기 전에 염색이나 버퍼를 꼭 도포를 해야 된대요. 왜냐 그랬더니 수축이 돼야 된대요. 순간적으로 물이 닿으면서 모발이 자세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수축이냐 이완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수축이 된대요. 그러면 파마약이 염색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을 닫아버리면 잘 씻겨 나갈까요? 오히려 깨끗하게 먼저 헹구고 모발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넣고 닫아버리면 어떨까요? 순서를 바꿔서. 그게 더 이득이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네요. 아니 그 좋은 버퍼를 왜 꼭 전에만 도포해서 모발을 닫아놓고 씻으려고 그러니까 안 씻겠잖아요. 일시적으로 pH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덜 헹궈줄 수가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헹구고 모발에 필요한 부분을 넣고 닫아버리면 어떨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산성 샴푸, 알칼리 샴푸 그 의미 없어요.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제일 좋은 샴푸. 그 샴푸도 약이 덜 헹궈진 상태에서 샴푸를 써버리면 오히려 끈적임이 올 수 있어요. 질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헹궈진 상태에서 샴푸를 쓰고 아주 좋은 샴푸. 요즘 샴푸를 잘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발이 더 윤기가 나고 매끄러워지잖아요. 맞죠? 그렇게 쓰고 샴푸 거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나서 아주 결정적으로 클리닉은 샴푸실에서 하는 거죠. 클리닉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바로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클리닉 제품 보면 액상 타입 있고 크림 타입 있죠? 이 액상부터 어떻게? 손상 쪽부터. 밥을 차려 놓으면 얼음부터 드려야지. 어떻게 여기 먹고 심지어는요 여기 발라놓고 여기 싼 똥을 여기다 밀어붙여갖고 연화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자주 도포를 해야죠. 특히 클리닉 제품도. 근데 신기하게 클리닉 제품 액상 PPT가 10g이라면 여기서 밀려 나오는 수분은 100g이 밀려 나옵니다. 그죠? 모발 전체가 수축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넣어주고 나서 어떻게 LPP 같은 것으로 다시 윤기나 부드러움을 주셔야 되죠. 여기서 디지털 파마, 세팅 파마는 굳이 클리닉 제품을 헹구지 않아도 돼요. 2차 클리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펌에서 수분을요, 바로 이 클리닉 제품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론이나 매직은 기계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모발 표면에 트리트먼트가 남아있으면 와인딩 하기가 좀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살짝만 헹구고 나서 타올 드라이 한 상태. 그게 모발 전체 양의 약 한 10에서 15% 전체를 클리닉, 2차 클리닉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그 수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열펌에서 수분을요, 이 아이가
날아가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컬도 걸어지고 그 수분을 증발시키고 나면 수소결합이 재생이 되고 그리고 잔류물질이 남아서 모발이고 통통해지잖아요. 클리닉하기 가장 좋은 상태 2차 클리닉.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2차 클리닉을 하고 타월 드라이 한 상태. 여기까지가 연화 과정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연화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빼려고만 했잖아요. 이제는 너무 누적이 됐던 것을 빼고 채워주는 작업까지. 그리고 클리프라고 제가 그래도 우리 미용시장 쪽에서 조금 이름을 알게 됐던 동기가 바로 이 클리프. 그런데 오히려 약을 걷어내고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을 발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모발이 좀 더 좋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얘하고 먼저 도프돼 있던 약하고 모발하고 짬뽕이 돼갖고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헹구고 나서 어떻게? 더블 환원. 이 책에 보면 모조리 더블 환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을 읽어만 보면 지금 아니다.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작업했던 겁니다.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막 때로는요 굉장히 불안해요. 막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내가 쓴 책인데 이게 완전히 사람 하나를 잘못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중압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술 서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앞으로의 앞날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잘못이 있어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3일 만에 1000부가 나갔습니다. 저 이렇게 그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보니까 그 이상의 이론은 없네요. 아주 속속들이 제가 뿌리 살리는 방법, 다운시키는 방법, 가마 감추는 방법, 브랜드 교정하는 방법, 이론 다 적어놨거든요. 아이고, 2번 다시 진짜 쓰고 싶지 않아요. 다 빠져. 정말로. 하지만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꼰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은 꽃길이다. 나는 읽을 책이 없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요, 다 어깨 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겪었던, 그죠? 이 길은 먼저 간 사람이 낸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흔적을 만들어 줬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아이들은요, 가르쳐 줘도 돌아가려 하더라고요. 냅둬야지. 지 팔짱 걸고. 그죠? 지 팔짱거든? 쌤, 저 1987년도 제대해 있거든요? 그때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금방 바뀌어버렸더라고요. 훅 가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저만 하나 찍어놨잖아요. 앨범 쪽에. 자, 요렇게 이제 2차 클리닉을 하고 타월 드라이 한 상태. 자, 네 번째 수분 들어갈게요. 수분. 자, 모발에는요 4가지 정도 수분이 있어요. 결합수, 흡착수, 침투수, 자유수.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건강한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가 수분이잖아요. 근데 모발 전체 양의 20% 정도를 흡수를 하면 수분이 흘러내려요. 아까 깨끗하게 헹구고 2차 클리닉을 하고 수분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수분 안 돼요. 거기서 타월 드라이 한 상태, 얘입니다. 바로 디지털 파마, 세팅 파마, 아이론 파마 할 때 이 수분이에요. 얘가 말라버리면 마른 상태를 모발이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수분이 마르면서 거기에 발생이 된 산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SS기압이 급속도로 재결합이 돼요. 파마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도포되든 먼저 절단된 SS기압은 재결합이 되지만 물이 마르면서 일본 소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컬을 위한 연화라면 파마 약을 헹굴 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조차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요. 샤워 꼭지 형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산수량이 많이 발생이 돼서 컬이 늘어질 확률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분이 모발에 남겨진 수분이 마르면 더 다시 도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포에 물 뿌린다고 육회 안 된다고요. 똑같은 살인데 수분이 증발하니까 육포가 돼버렸다고요. 육회하고 육포를 보세요.
이 최적의 수분,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맨 나중에 와인딩 할 때까지 내가 와인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형태를 모발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강사님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리면 내일 오늘 연화를 보고 내일 다시 물 뿌려도 그 파마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강의하더라고요. 미쳤네. 모발은 만약에 SS값이 절단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으면 다 박살났습니다. 이 모발의 신비로움이 그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자기들끼리 잘. 물론 그 안에 돌연변이 결합이 생기기도 하죠. 도포되어 있던 알칼리에 의해서 열에 의한 리시노알라닌이나 란치온이라는 돌연변이 결합. 하지만 열파마는요. 맨 처음 와인딩 할 때 최적의 수분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열보제하고 베이비 오일 하나만 사세요. 그리고 모발 전체를 꼼꼼하게 코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분이 말리지 못하도록. 두 번째, 피막을 만들어서 산소가 차단이 돼야 돼요. 자연산화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산화를 만들어주는 물질이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최적의 수분을 내비두고 수분 조절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와인딩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 컬이 가장 강해야 될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탑 부분 아니면 얼굴 라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부터 와인딩 하세요. 그런데 또 뒤통수부터 와인딩 안 해. 에이, 말리면 물 뿌리면 되지. 물을 칙칙 뿌리네. 아니라니까요. 수분이 날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화학 반응이 모발 안에서는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요. 그 수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이론 파마 하시는 분들은요, 격하게 공감할 겁니다. 그 수분을 말리려 하면 징글맞게 안 마르는데 수분을 잡아주려 하면 굉장히 빨리 마르죠. 가장 컬이 강해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 하세요. 두 번째, 에어컨 앞에서, 히터 앞에서 와인딩 하지 마세요. 하려거든 그쪽부터 먼저 와인딩 하셔야 돼요. 또 고민이 먼저 와인딩 했던 부분이 잘 나오고 나중에 와인딩 했던 부분이 늘어지죠. 유난히 한쪽이 늘어진다는 분 계세요. 와인딩 순서 때문에 그래요. 안 나오는 쪽부터 제발 좀 와인딩 해요. 수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수분을 그대로 수분을 다 조절하지 말고 와인딩 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와인딩 할 부분은 수분량이 많아야 돼요. 절대로 드라이 바람으로 말리시면 안 돼요. 내일 베이비 오일 하나 하고 키친타올 하나만 사시면 수분 조절 끝. 아주 흡수력이 좋은. 그냥 꾹 쥐고 계시면 돼요. 그 수분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론 파마 하다 보면 유난히 끝이 거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연화가 델더든지 아니면 안쪽부터 와인딩 하면서 이 수분이 끝으로 밀려 나와서 끝쪽에서 모발이 집중적으로 거칠어져서 다 그쪽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씩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 어떻게? 먼저 와인딩 하기 전에 밀려 나올 수분까지 조절하고 와인딩을 하셔야 되지. 살짝 한번 훑어내시고. 그랬더니 또 어떤 강사님은 절대로 훑어내지 말래.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막 그런다고 또 때리고 그러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수분을 끝까지 잡아주는 것. 그 수분 마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와인딩 하다 보면 말라요. 그죠? 마른 부분에 물을 칙칙 뿌리지 마세요. 이 모피질 안쪽에 있는 수분이야지 돼요. 거기에 아까 썼던 PPD 있죠? 걔하고 물하고 좀 섞어서 그냥 그 부분만 꾹 눌러서 모피질 안쪽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주세요. 그게 없는 것보다는 컬이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분을 증발시키면 모발이 좀 더 거칠어져요. 그냥 가져가시려거든 섹션량을 과감하게 마른 쪽은 줄이셔야 돼요.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섹션량을 과감하게 줄여서 열의 양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수분조차 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연화를 하고 2차 클리닉을 하고 그 수분을 꽉 잡아주고 날아가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는 것. 여기까지 수분. 그러면 온도. 이제 온도. 자, 이제 약이 하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 이제는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 그죠? 우리가 와인딩 하고 나서, 와인딩 할 때 10에서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가 바로 수분이죠? 근데 우리가 더 집어넣었던 수분이죠? 2차 클리닉을 통해 집어넣었던
열펌에서 열이하는 역할은 더 먹었던 수분을 여기까지 증발시켜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던 기구가 아이론, 맞죠? 마샬. 두 번째 매직, 세팅, 디지털, 직펌. 이 5가지를 열펌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이론에서 직펌까지 온도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고요. 아이론의 로또 온도를 가장 높게 올립니다. 온도 조절 자체가 되질 않아요. 브루스터나 연탄불에 있습니다. 순전히 감에 의해서 침 뱉어보고 코끝에 대보고. 맞죠? 그 다음에 매직 초창기 200도 내지는 240도까지 올라갔어요. 와인딩 할 때. 지금도 170, 180에 와인딩 합니다. 제가 매직을 180도에서 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 이거 드릴게요. 준 적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본 게 180도니까 매직은 180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팅 파마 최고 온도 160도, 디지털 파마 최고 온도 140도, 직펌 최고 온도 100도. 신제품 기구일수록 로또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연화도 신제품 기구일수록 덜 보고 있어요. 반대로 수분량은 로또 온도가 낮아지는 것만큼 매직 거의 100% 말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남겨뒀어요. 세팅 파마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로또 온도가 20도가 낮아진 대신 연화 덜 보고 와인딩 할 때 수분량 더블. 온도가 낮은 파마일수록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로또에서 열이 안 들어왔는데도 컬 걸었어요. 로또 펌. 왠지 처음부터 200도 가까이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 파마는 온도가 높아야지 파마가 잘 나올 것 같은 고정관념 하나가 딱 박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신제품 기구일수록 로또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 대신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바짝 마른 상태 170, 180도보다 젖은 상태 160도가 온도는 낮아도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엄청났던 겁니다. 세팅 파마 수분이 좀 있는 상태 160도보다 수분이 많은 상태 140도가 온도는 낮아도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이제는 온도를 넘어서 열의 양이구나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자, 신제품 기구일수록 이걸 보세요.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인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미처 못 느끼고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열파마예요? 물파마지. 수분이 많을수록 컬이 잘 잡혀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봤죠. 한쪽에서는요, 매직을 170, 180도도 C컬을 걸겠다고 와인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옆에서는 아이론을 갖고 120도를 갖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을 하니까 S컬 나오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척하고 수분이 아이론만큼 있는 상태에서 기계 180도로 그냥 한번 와인딩을 해봤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박살이 났어도 컬은 잡히더라고요. 이게 물에 관련된 거구나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매직을 펼 때 제가 볼륨 매직을 들고 나왔던 거죠. 기구 하나를 만나서. 그게 바로 B2I죠. 저 B2I 국내 총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국을 다니면서 와인딩 연습 다 시켜주고요. 정말로 이 미용시장에 한번 바람을 한번 일으켰었잖아요. 그죠? 이게 물에 관련되는구나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 결국은 수분하고 온도하고 적절히 잘 맞았을 때 아주 좋은 밥이 되는 거죠. 단 연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온도, 열이 하는 역할 이제는 아셨죠? 그러면 온도를 이해를 하려면 끓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왜 열보호제가 중요한지. 우리가 일반적인 물은 95도에서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2차 끓임이라고 와인딩 할 때 그냥 수분이 남아있으면 어떤 전기구도 120도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끓는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클리닉 제품은요, 끓는 점이 110도에서 120도거든요. 끓는 점이 높잖아요. 열보호제 제품들은요. 그러니까 2차 클리닉을 하고 이 상태에 클리닉 제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기구 온도를 140도로 올려도 같은 온도에서도 이 클리닉 제품이 상쇄를 해주기 때문에 열의 양은 먹어도 모발이 열로부터 변성은 안 되잖아요. 제가 오일을 왜 베이비 오일을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열보호제 제품, 정말로 좋은 열보호제 제품하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제일 좋은 오일이 저는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올리브 오일도 세 가지가 있어요. 태워서 내리는 오일이면 그냥 압착 오일이 있고요. 그 중에서 압착 오일에 열보호제를 썼어요. 그랬더니 수분은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데 사장님 이거 이상하게 기계 온도를 120도 이상만 올리면 모발에서 막 칙칙 끓는 소리가 나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유시장 옆에 지나가다가 그 분식집에 찹쌀도나스를 어떻게 해요? 튀기고 있더라고요. 순간 생각나서 사장님 저 기름 무슨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콩기름? 왜 저걸 쓰는데요? 올리브 오일이 더 좋은데. 이 양반 좀 봐. 야, 이 양반아, 올리브 오일이 끓는 점이 가장 낮아서 찹쌀도너스가 익기 전에 기름이 다. 아싸. 그러면 식용유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기름이 뭐예요? 그러면 카놀라요. 유채. 근데 그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콩기름하고 열보호제하고 섞어서 다시 수분 트리트먼트를 만들어서 싹 팔았어요. 그리고 기계 온도를 올려도 상관이 없대요. 그랬더니 미용이들은 다 개코예요. 사장님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쩐내가 나? 콩기름 쩐내 있잖아요. 콩기름 넣었으니까 쩐내 나지.